경기도 남양주, 왕숙, 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또 과천시 과천동 3기 신도시로 확정된 곳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전반적인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게 정부의 포석입니다. 네, 과연 3기 신도시가 정부의 예상대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은 물론 또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까지도 가능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가 있기 전에 어떤 지역이 유력 후보지가 또 막 거론된다라고 하는 곳들이 여러 곳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네. 좀 달랐어요. 전혀 달랐죠. 네. 그래서 허를 찔렀다?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원래 그 예상 지역이 광명 시흥지구하고 광명 얘기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김포 고천지구,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남 간북지구가 네 군데가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전혀 다 다른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발표한 것은 인천 계양지구하고 과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남 어디죠? 하남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숙 지역 이렇게 네 군데 지정됐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발표. 뭐 허를 찔렀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한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예상됐던 지역이 거의 뭐 탈락이라는 표현이 좀 어울리진 않지만 정부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를 찔린 표현은 맞은 것 같고 좀 상실감을 예전에 뭐 후보지들은 좀 상실감을 갖겠지만 뭐 새로 떠오르는 지역들은 또 뭐 기대감을 갖는 뭐 상반된 뭐 입장을 서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된 곳들은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유력했던 곳들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사실 광명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광명 같은 경우는 그 MB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산업단지로 바꿨다가 지금 이제 그 정지된 상태거든요. 이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주변 지역에 투기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바람에 이제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지구가 선정되는데 바로 그 후에 북쪽으로 그 간북지구가 있거든요. 간북지구도 역시 보금자리 주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 후보지였는데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일단은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도 이미 정보가 유출됐죠. 그래서 거기도 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천지구 같은 경우는 고천지구 북쪽과 북서측으로 김포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대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 놓으면 교통 대책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네 곳은 이렇게 예상했던 지역을 전혀 빈당하게 다른 곳을 지정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이 다 말씀 주셨고 일단 지금 왜 근로했는지를 보니까 원주민이 좀 적은 지역, 지금 말씀하신 주민 반반들 최소화해서 그런 지역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지역들은 이제 지가가 이미 많이 상승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 뭐 6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재원이 있냐 없냐 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저렴한 토지 보상을 대비해 가지고 재정 부담을 좀 감안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했는 게 이제 허를 찌른 걸로 나타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시간을 주고 보겠지만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쪽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비껴간 곳들이 이번에 선정이 됐다. 또 뭐 이렇게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선정이 됐더군요. 일부 지역은 뭐 논란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네 곳이 대규모 단지로 이제 선정된 곳이니까 이것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이 네 곳 선정된 거 배경을 일단 어디에 두고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부터요? 우선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 서울의 집값을 낮추기 위한 지역. 다시 말하면 2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보다 더 가까운 지역이죠. 서울 경계로부터 2km 반경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서 인천 검단지구와 가까이 있는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의 49%가 자족 도시 용지로 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이나 이제 뭐 하남 교산지구 같은 건 그렇지 않은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개발하다 보면 이제 분양받으면 로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지역이고,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남한산성 터널을 뚫다면은 바로 그냥 사무소가 연결되는데 이건 이제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위례 신도시와 가까이 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직접 서울과 연계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양주 왕산 어디죠? 저기 왕숙지구.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남양주. 1지구와 2지구로 연결돼 있어요. 남북으로 그게 이제 남북으로 긴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그 한 6만 가구 정도, 5만 가구 정도 들어서 있는데 이번에 이게 한 1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0만 평 가까이 되죠. 6만 6천 가구 정도가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마 배도 타운화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지정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GTX B 노선이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B 노선을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개발을 하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네.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목에서 나왔죠. 어제 발표할 때 광역교통망 계획과 이제 주택 안정 이렇게 공급 계획을 같이 제목을 넣어놨어요. 네. 보통 제목이 주택 공급 계획을 넣고 밑에다 이제 목록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제목에다 아예 박아놓고 또 김현미 장관이 발표할 때 교통망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 인프라, 입지,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 세 가지에서 마지막으로 자족도시 가치 창출형 이것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정 부담이 좀 적고 토지 부담도 적고 그리고 이제 교통 연결성이 좀 좋은 곳들 지금 말씀 주신 BRT가 사실 그 되게 좋거든요. 네. 진짜 뭐 그 지역에서 뭐 시내까지 버스가 쉬지 않고 쭉 가기 때문에 그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효과가 좋은데 아마 이 BRT가 이제 나타나고 나면 뭐 5년 뒤의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책정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컸던 건데 이번 신도시 발표에 과천이 들어가는 것이 좀 의외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그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과 양재 사이에 그 전답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는 건데 네. 이 그 전대 토지의 47%가 공공용지 중에서도 산업단지 용지로 배정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와 자족도시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면적이 작아요. 47만 8천 평밖에 안 되니까 면적이 작은데 이걸 신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거는 아마도 과천과 서울 사이에 강남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택하다 보니까 아마 택한 거 아닌가. 이미 토지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 제한국인데도 불구하고 한 200~300만 원씩 가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아마 그래서 서울 강남 사람들이 가기 좋은 지역 그 분산 효과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서울과의 근접성을 따져보면 네. 과천 이번 지정된 그 지구가 가장 가깝긴 하더군요. 네. 그 전체 3기 신도시가 보니까 이제 네. 여러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체가 네 지금 군데로, 몇 예. 가구 정도가 지금 그럼 예? 조성이 되는 몇 거죠? 가구? 지금 발표한 거는 15.5만 호, 그러니까 15.5만 호. 15만 발음이 5천 좀 호. 그런데 15만 5천 호. 네. 그렇죠. 정도 15만 되는 5천 호. 네, 그렇게 예. 공급이 되는 이게 걸 뭐 발표를 일부 했죠. 지역은 아주 초미니급의 네, 과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또 중소규모 규모 택지도 여러 그러니까 군데 우리 있고요. 지금 비교하는 헬리오시티보다 이게 헬로시티가 약 10,000가구 가까이 되는데 7,000호. 과천은 7,000호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의 47%가 산업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3기 신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얘기할 만한 곳인가라는 이제 신도시라는 표현이 원래 법적으로보다는 이제 토지공사에서 정해둔 룰 따르면은 100만 평이 넘을 때 이제 그렇지. 신도시라고 하고 네. 그보다 작은 지역들을 지구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택지지구, 왕숙지구 이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과천 뭐 개발지구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과천이라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강남의 근접성 그런 것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인데 그 좀 외람된 얘기지만 과천이 왜 된지를 저도 많이 궁금해봤는데요. 네. 과천이 그 신모모 위원께서 이렇게 했던 그 지역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좀 점점점 하겠는데 이런 표현들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렇게 좀 발표한 것 같습니다. 과천.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신도시 발표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구치기 카드라는 해석이 나와서요. 3개 신도시로 그러면은 수도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분명히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시기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 4년에서 6년 정도 돼야 공급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이번 정부가 1년 반 동안 계속 규제만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급으로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트렌드가 바뀐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규제는 규제대로 가고 공급도 역시 공급대로 하는 투트랙 작전은 분명한데 이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당장 주택을 구입해야 될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는 것보다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분양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주택시장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그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10월 말부터 DSI라고 하는 것을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지 이 공급 때문에 안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 발표를 함으로써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화에는 분명히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1기 신도시가 있고 이제 뭐 분당이나 일산이 대표적인 곳이죠. 2기 신도시는 뭐 판교가 대표적인 곳인데 뭐 이미 땅값이 이제 많이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 지역에. 그래서 뭐 천국의 분당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민들이 살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비싸져 버린 곳이 돼버렸고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투기 수요 같은 게 많이 이제 집중이 이쪽으로 되다 보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인근의 2기 신도시와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수요를 잠식해버려서 오히려 땅값, 뭐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반대의 또 전망도 있고. 저는 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회라고요? 기우. 기우다. 네, 예, 네. 예. 왜냐하면 일단 주택 공급이 서울 수도권은 100%에 좀 왔다 갔다 뭐 잘 못 갑니다. 지방은 네. 지금 100%를 넘어서 가지고 좀 여유가 있고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주택 적정 규모 면적이 사실 뭐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저는 한방에서 6가족이 다 살았고 대부분 저희 또래는 그렇거든요. 이것이 이제 주거 면적이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주택 보급률에 산정되는 정상적인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주택이 지금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도 뭐 신규 청약은 뭐 몰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증하는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주택들의 수를 다 합해봤자 30만 원거든요. 네. 사실 1년에 서울 수도권에 연에 한 35만 원 필요하니까 2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30만 원으로 5년을 나눈다 그러면 5년 동안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 2, 3만 원 정도니까 시장에서 뭐 10%, 20% 수준밖에 안 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주택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데 또 공급대책을 발표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계속 발표를 할 때 이제 여당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공급대책 빠진 규제만 일변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지금 많았고 올해 또 내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 공급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다가 너무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내긴 내야겠고 9.13에서 떼어놨는데 또 한 의원께서 또 실수하시고 여러 가지 뭐 딜레마에 빠졌다가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잖아요. 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 지켜야죠.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속마음은 좀 쓰릴 겁니다. 반면으로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지만 발표를 한 것이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에는 분명히 기여한다. 공급 물량이 느는 건 당연히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주택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고 다만 2기 신도시 분들은 조금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뭐 박탈감을 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선정된 3기 신도시가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도시 배드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뭐 자정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하나 강조된 게 광역교통망 아니겠습니까? GTX라고 하죠.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만 본다면요, 교수님. 네. 계획으로만 본다면 접근성 면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가장 좋죠. 지금 그 네 군데 전부 다가 서울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을 조금만 연결하면 기존의 서울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베드타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과천이라든지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뭐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까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위례 신도시뿐이 아니라 송파나 강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베드타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이제 그 교통망 자체가 그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서부터 저기 마석까지 가거든요. 네. 그 노선에 2개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렇게 10만 가구씩이 넘는 그 단지가 그 신도시가 GTX 하나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신중앙선을 또 그 개통을 시켜야겠다고 준비해놓고 있고 또 아까 말했던 BRT나 또는 뭐 M버스 같은 경우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도로망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교통을 일단 먼저 뚫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교통이 입주 시점에 개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는가. 네.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 GTX 노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결정이 됐나요? 지금 A 노선하고 이제 C 노선은 확정이 됐죠. 예. 파주운정지구에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전 11월에 이제 예타라 그러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넣어가지고 통과됐고 이제 B 노선이 문제인데 네. 뭐 가짜 뉴스이면서 뭐 그 지역구 의원 뭐 가짜 뉴스 해가지고 예타 통과 이런 게 뭐 벌써 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몰이가 들어갔는데 근데 정부에서도 이미 이제 언급을 했죠. 신호는 줬죠. 충분히 뭐 나중에 입주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말씀드린 교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거를
김현미 장관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표현 중에. 근데 이 교통에 대해서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 아시겠지만 이게 BTO 방식으로 B 노선을 했다가 신한은행에서 돈을 지급 못해가지고 설계비에 대해서 지급 못해가지고 설계사가 좀 묵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손 놓고 민자 사업으로 간다 그랬다가 그 BTO 이제 SR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 부담형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설계비도 못 주는 우수상이 벌어졌는데 요번에 이제 발표하면서 바꿔버렸어요. 그냥 BTO로 그냥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흔들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그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네. 민자 사업 투입으로 가는데 이게 이제 조율 중에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이 말씀 주신 과연 5년 안에 교통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이제 국민들께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네. 민재 사업으로 가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통 요금이 비쌀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도. 이용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문제가 될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TL 사업이나 BTO 사업이나 민간 사업자 방식으로 간다면 그 상환 기간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할 게 아니라 25년, 30년 이 기간을 늘려주면 요금을 낮출 수 있어요. 정부가 아마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교통망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도시가 얼마나 자족 도시로서 기능을 갖추느냐도 이제 3기 네. 신도시 성공 여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족 그 기능 여부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인천광역시장이 아마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원래 테크노밸리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김포공항 그 서북쪽 쪽에 있는데 거기는 뭐 자족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49%까지 네. 올리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계획은 있더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과천 같은 경우도 과천 테크노밸리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개발하는 땅이 면적은 작지만 역시 47%가 그 자족 도시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하남과 남양주입니다. 네. 거기는 자족 도시 면적이 30%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잘못하면 거기는 베드타운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회장님, 네. 그래서 판교 같은 모델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인천 같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김현미 장관 발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발표된 4-5군데에 대해서 판교 테크노밸리 5배 면적을 테크노밸리 형식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롤 모델로 삼았군요. 예, 판교를. 그래서 스타트업하고 청년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주로 가겠다고 계획은 던져놨는데 과연 우리 소프트 업체들이나 지금 우리 어디죠? 테크노마트라든지 구리 가산 디지털 단지처럼 업체들이 입주할 업체들이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계획은 좋은데 그러나 계획상으로는 자족 도시의 어떤 형태를 갖출 수는 있겠는데 이것도 가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금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밸리를 만든다? 과연 이것이 증가하는데 판교에 5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네. 산업단지도 조금 포함됐지만 그림은 아주 좋은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디테일하게 규정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생긴다라면 또 여론의 질타를 또 받지 않을까. 아마 계획은 좋지만 네. 실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그 인천 예. 그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 계획도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자족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네. 판교가 2기 신도시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상으로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남양주 지역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면적이 340만 평이 넘는데 불구하고 30%도 안 됐다고 하면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은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제 3기 신도시 발표 현장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 정부 요구보다 많은 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미스라 언론의 미스라고 보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지 모르겠지만 그 공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 내실 때 얼핏 보면 박원순 시장이 국토부에서 이제 협조 요청한 5.5만 호 정도보다 더 많은 이렇게 좀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뭐 대놓고 제가 좀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을 제가 의심을 가는 사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이라고 기사에 났잖아요. 네. 배려 차원처럼 그린벨트 사수했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공약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안심 임대주택 8만 원 공급, 2, 3인용 소형주택 20만 원 공급. 이게 공약입니다. 네. 그럼 원래 공약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마치 국토부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언론에서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과연 뭐 서울시의 액션이 무엇인가
뭐 정치적으로 가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짚어준다라면 서울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청년주택이 또 있었어요. 역세권 주택. 그 개발 계획도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해설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 3분의 1하고 50% 하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 서울시 주택정책 감시위원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서울시의 박원순 정책은 원래 하던 거에다가 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와 마찰이 빚은 이후에 사실 그린벨트가 서울 시민의 허파거든요. 이걸 개발하지 않고 준주거지나 상업지의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원 자리에 한 800가구, 동부도로 사업소에 한 2,200가구 정도 이렇게 공급을 유의부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전체 호수가 한 52,000가구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뭐 주택 시장 안정화되니까요. 문제는 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 기조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도 일부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도 늘려야 되는데 그걸 배제하고 유휴부지만 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유휴부지가 이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가 너무 과밀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 서울시의 유휴부지를 통해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모두 다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만 한 겁니다. 이게. 네. 이번 이제 개발 주체를 놓고 본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많이 협조했죠.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인천 빼고는 다 경기도 소속이죠. 분양가 공개를 지금 천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책정이 신도시의 경우에는 더 인하 압박을 받게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신도시에는 이제 토지 보상을 하면 토지 보상 가격이 있고 건설 원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가 자연적으로 뭐 급하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굳이 이것을 이게 제가 알기로 어제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아침 10시에 분양가 원가 토론 공개 토론회를 또 국회의원 본관에서 열었더라고요. 네. 발표하는 날 이걸 열어가지고 이게 좀 이슈화하는데 이게 시기가 적절한지 저는 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주택이 폭등할 때야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대출 규제, 뭐 세금 규제, 공급 대책까지 나왔으니 주택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가는데 굳이 이거를 왜 했을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왜 했을까 이게 할 타임이 아닌데 답은 나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무슨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이나 재개발 재건축 대상 이제 입주민들이 좀 저거 아시겠지만 그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제동하기 위해서 이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다 보면 항목도 60일로 늘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이걸 없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12개로 줄였고 노무현 때 61개인데 지금 다시 이걸 61개로 또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커피값 교수님 어디 언론에서 쓰신 것 같은데 커피값 원가를 공개하고 이건데 나 얼마에 파니 사세요. 이거는 먹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이게 뜻은 좋으나 좋은 시기에 하지 않는 타임을 좀 미스 타임이 좀 벌어진 것 같아서 좀 애석합니다. 뜻은 좋으나 이게 시기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네. 짧게. 사실은 분양원가 공개는 현재 15개 항목, 12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택지에서만 합니다. 이걸 내년 1월 1일부터 62개 항목으로 늘립니다. 이게 토지 원가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거의 비싸지거든요. 건축비 원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원가를 낮추면 분양가 낮출 수 있는데 건축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건 역부족이에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도가 선했던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살 만한 시기와 발표 시기가 아쉽다는 마지막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한문도 회장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